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어떻게 됐는지.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3입니다. 거의 20% 차이네요. 격차. 예. 21에서 살짝 2%포인트 5.2 이내에서 네. 국민의힘이 높아져서 큰 위기를 벗어났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빠지면 이게 20% 선이 무너집니다. 무너지죠. 예, 예.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갤럽 조사입니까? 갤럽입니다. 네, 갤럽 조사. 갤럽에서 40%를 상회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했고요. 네. 20%포인트 격차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면 전국 지표 조사를 보시면은요. 네. 정당이 여기서는 격차가 더 커요. MBS에서. 네, MBS에서 지금 정당 격차가 어디 갔냐? 찾고 있습니다. 김봉신 부대표가 열심히 수동으로 찾고 있는 챗 GPT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으로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왔습니다. 45대 20 나왔습니다. 네, 45대 20. 25% 차이네요. 25%.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국민의힘은 20%가 무너질 것 같은데요. 저러다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MBS에서 나타났습니다. 20%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은 이제 10% 되기 때문에 떨어지죠. 어이구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은 49%의 득표를 해가지고 지금 60% 중반의 지지도를 얻고 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41%니까 40% 선을 넘어서는 지지도를 얻었었습니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20%. 또 갤럽에서 23 나왔죠.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조금 더 쇄신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전혀 안 되고 있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이 원내대표로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친윤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단어가 이 언론에 나오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친윤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20% 선이 무너지냐 아니냐를 보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을 보면 MBS는 국민의힘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갤럽은 약간 상승을 했지만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윤석열의 이미지를 벗어내지 못하는 부분 친윤 지도부의 등장 그리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 김민석 후보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살짝 올라갔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BS에서 이제 떨어졌다라는 20% 선을 아직 20% 위험 구간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살짝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요거는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영업자에서 좀 빠졌어요. 자영업자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에서 빠졌는데 그러면 자영업자에서 왜 빠졌느냐를 봤을 때 전국 지표 조사에서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요거는 정부나 당에서도 봐야 될 텐데 여기서 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1억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저소득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를 90%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반대가 59예요. 요거는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반대가 59에서 지금 MBS 보고서에는 여기에서 진보 정도 보수하고 요 정도만 나와 있죠. 중도에서도 반대가 60이라는 부분, 진보에서도 49라는 부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반대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해이나 성실이 빚을 갚은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서 반대한다라는 응답에 대해서 자영업자 중 반대가 66 나왔습니다. 자영업자 반대가 66. 전체는 59. 요거 한번 체크하시고 이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요. 요거 한번 보시죠. 추경 편성은 필요한 조치다가 61입니다. 요거는 정부가 지금 추경을 단행을 했는데요. 그렇죠. 필요한 조치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도가 높고요. 중도에서 64 나왔습니다. 64. 보수에서도 찬성 필요한 조치다. 43입니다. 진보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83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도의 어떠한 의견 분포가 있다 하는 거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치를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지만 예컨대 말씀하신 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이제 소위 탕감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논란인데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7년 이상 장기적으로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검토되고 있는 게 그냥 다 소각을 할 거냐. 물론 이게 캠코라는 곳에서 이걸 또 인수해서 할 거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이제 경제생활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7년 동안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카드도 못 쓰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분들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도리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파산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금융시장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미지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예. 여론은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재밌는 조사가? 예. 뭡니까? 이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요. 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다. 적대와 경계의 대상이다. 이렇게 됐을 때 화해와 협력이 대상이라는 게 지금 56으로 최대입니다. 최대군요.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대북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 중단했죠. 우리 뭡니까 DMZ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과 관련돼서 이 화해와 협력 무드가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화해 협력 대상이라는 이게 56이면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50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56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어떤 평화, 한 번 더 평화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전망도 제트는 긍정적인 그런 걸 물어본 질문도 있었어요. 앞으로 경제가 뭐 좋아질 거다 아니면 뭐 아까 이제 얘기 나눴나요? 아까 나왔던 거. 아 그래요? 두 개 다? 갤럽하고 MBS하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뭐 마이너스 뭐 빨간색, 파란색 요거 있군요. 전망이 좋습니다. 전망이 좋습니까? 메타보이스는 의뢰 안 하면 조사 안 합니까? 이건 이제 의뢰 안 해도 한다면 아니 MBS하고 갤럽은 특별히 의뢰를 안 해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계속. 그게 이제 규모의 차이입니까 어떻습니까? 회사에. 그러니까 자체 정례를 하라는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건 아니고. 이거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라 하시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 이제 왜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두 MBS하고 갤럽은 왜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례 조사를? 원래 갤럽은 의뢰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더라 2010년대에 의뢰처 없이 하자. 그리고 결정을 했군요. 그리고 매주 하는 걸로 하자. 심지어는 이게 데일리 오피니언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매일 발표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정책이 됐는데 아마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부서 자체도 다릅니다. 부서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매출을 하는 부서가 아닌 연구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R&D 부서에서. 뭐 그렇게 되면서 이 데일리 오피니언을 하면서 좀 뭐랄까 지출이 좀 있습니다. 그렇겠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한국갤럽이 이게 그 공공기관인 줄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사기업이죠. 사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이게? 한국갤럽은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자체적으로. 그게 뭐 이제 로열티 비슷하게 주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 그 조지갤럽 살아생전에 한국갤럽 창업하신 박무익 회장께 이제 그때는 손편지였습니다. 손편지로 써도 된다고. 이 이름을 써서 그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을 써서 회사를 만들어서 여론조사 하시라. 그랬군요. 좀 재미있죠. 그러네요. 남들이 보면 그냥 글로벌 회사를 오해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순수 한국 자본이죠. 그렇군요.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걸 통해서 다양한 어떤 사회의 궁금함을 좀 풀어줘서 갤럽이라는 브랜드를 좀 높이겠다라는 것이고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MBS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조사를 말씀드렸는데 기관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한국 리서치라고 거기서 이제 주도가 돼서 이 MBS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와 같이 궁금한 점을 풀어주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의뢰처가 없는 자체 조사입니다.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하라고는 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갤럽 같은 데는 패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겁니까? 샘플을? 이거는 무작위죠. 무작위 추출하는군요. 패널로 하는 건 이제 온라인 패널이나 모바일 패널인데
이거보다 문항이 많아지면 패널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무작위 전화 조사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대표성이 약간 좀 떨어질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구를 깊게 할 수 있어서 맞아요.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이 그 패널을 하면서 아주 깊이 있는 조사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결과들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추적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아주 그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재미있는 그 어떤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 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도 참고해볼 가치가 아주 충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타보이스가 만약에 정례 조사를 하게 하려면 여러 회사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의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성장을 하고 재원이 좀 마련되면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정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이 메타보이스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